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오늘은 국토회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입니다. 아마 여러 유명하신 공법 강사님들께서 이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암기를 할 때 약어들을 이용해서 아마 암기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그동안 몇 차례 보여드렸듯이 이 용도지역, 특히 도시지역 내에서 용도지역별로 구분한 색깔들이 있었잖아요. 이 색깔들을 이용해서 어느 용도지역의 허용 건폐율이 높은지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보았고요. 자, 특히 이 도시지역, 지금 하늘색 네모칸이 있죠. 하늘색 네모칸에 있는 들이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들인데요. 먼저 도시지역 내의 용도지역들의 허용 건폐율을 보면, 자, 20%부터 90% 이하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건폐율은 바로 녹지지역, 세 가지 녹지지역, 생산, 보전, 자연녹지 모두 20% 이하, 그리고 주거지역이 중간인 50%, 60%, 70% 이하인데, 주거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은 바로 준주거지역인데요. 준주거지역은 아무래도 다른 용도로, 특히 이 상업이나 공업 용도들이 혼합할 수 있는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높은 건폐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1, 2종 일반 주거지역이 60%, 그리고 50% 이하는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제1, 2종 전용 주거지역과, 그런 다음 의외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50% 이하의 건폐율을 보이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언뜻 생각하면은 건폐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대단지 아파트, 최근에 지어지는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들을 보면 지상 공간들이 동간거리라든지 확보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런 이 고층 아파트 위주의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1, 2종보다 낮구나 라는 거를 쉽게 암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거 지역까지 70%가 왔고요.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은 70%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근린은 아무래도 생활과 밀접한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준주거 지역과 같은 70% 이하, 그리고 80%는 일반과 유통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상업지역 중에서 가장 고밀도인 중심상업지역이 9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중 마지막 공업지역은 마찬가지로 이 준주거 상업, 근린상업과 같은 70% 이하를 허용하고 있고요.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지역인데요. 자, 보시면 관리지역 중에서, 자, 시가화가 예상되는 관리지역이 하나 있죠. 바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이 시가화 지역인 주거지역 바로 아랫단계 40%고요. 나머지 보존과 생산은 20%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장 자연과 가까운 농림과 자연환경 보존지역 또한 20% 이하의 허용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가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이었고, 그 외 지역들, 구역이라든지 또 그 용도지구에서도 일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허용 건폐율을 주고 있는데요. 먼저 개발진흥지구입니다.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는 도시지역 외에서 지정하는 경우는 40%, 자연녹지지역은 30% 되겠고요.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용도구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연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70%는 취락지구와 산업단지 중 농공단지가 7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국가산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촌 산업단지가 80% 이하의 허용 건폐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표를 그대로 눈으로 읽고 계시면 나중에 그간 그 출제 패턴이었던 그 용도 지역 또는 뭐 용도 지구를 나열해 놓고 가장 높은 건폐율의 순서를 찾는데 이 표로 이해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낙서를 해놨으니까 잠깐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도시지역에서는 자, 빨간색이 우측에 있고 그 끝에 준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일반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이 있고 이제 보전 쪽에 가까운 녹지지역 그리고 관리지역 등들이 20% 40%에 위치하여 있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외에 가장 낮은 건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 중간에 주거지역 옆에 있는 자연공원 이 중간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농공단지, 가장 높은 게 산업단지 순으로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이제 부피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앞서 봤던 건폐율은 면적 비율이라서 100% 이내가 되는 부분이고 용적률은 이제 입체 공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넘어가게 됩니다. 사실 물론 실제 업무를 할 때는 이 수치들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간의 실제 경영들을 봤을 땐 이 수치보다는 순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용적률 살펴보시면 앞에 건폐율과 좀 비슷합니다. 패턴이. 다만 이제 녹지 지역이 이제 보전과 생산자연이 분리됐다는 거 하나와 분리되면서 전용 주거 지역이 이 생산자연 녹지와 맞닥뜨리게 됐죠. 그래서 이때부터 전용 1, 2 순서가 됩니다. 1, 2. 여기는 아까 건폐율과 달리 일반이 1, 2, 3종이 차례로 나갑니다. 차례로 나가고 자 3종 일반 지역이 끝나는 지점에 이제 전용 공업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용 공업 지역, 공업 지역 중에 제일 낮은 거는 전용 공업 지역, 말 그대로 순수하게 공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공업 지역 중에서는 가장 낮은 데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0% 이상인 지역들은 이제 역시 주거지역 중에서는 준주거지역이 500%, 상업지역은 자 역순으로 보겠습니다. 근린, 유통, 일반 중심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물론 상업지역 모두 이 준주거지역보다 높고요. 자 그리고 이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듯이 이 순서를 익히는 게 오히려 숫자를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를 익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00 이상을 제가 이 한 공간에 넣어놨지만은 다시 좀 색을 지워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자 300 이상인 지역은 이제 맨 아래쪽이 이제 공업지역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 그 다음에 그 윗단계인 준공업지역, 그 다음이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 그리고 그 위에가 상업지역인데 올라갈 순서는 근린, 유통, 일반, 중심순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머지 도시지역 외에 용도지역은 똑같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두 번째 위치하고 있고 관리지역 중 보존 생산이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맨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이 용도지역 외에 이런 구역이나 지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두 번째 칸에 있었지만 지금은 용적률은 또 맨 왼쪽으로 당겨졌네요. 그리고 개발진흥지구는 그대로 위치하고 있고 자연공원도 아까 중간 지점에 있던 자연공원이 왼쪽으로 왔습니다. 농공단지도 마찬가지로 이쯤에 있던 게 왼쪽으로 당겨졌네요. 그래서 오히려 용적률 부분은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피의 개념이잖아요. 즉 부피 개념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보존이 필요한 지역들은 이 우측 공간이 다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숫자를 외우기 되게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숫자를 외우는 게 더 쉬운 분들은 숫자를 외우시고, 이렇게 숫자가 잘 헷갈리거나 하면은 일단 색깔로 좀 구분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세요. 자, 이제 다시 원래 스타일대로 돌아와서 제6장 중에서 그나마 조금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법 제79조입니다. 용도 지역이 미지정 돼 있거나 또는 미세분, 세분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거 지역이 있는데 그냥 도시 지역 중에 주거 지역으로 지정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주거 지역은 1종 일반, 2종 일반, 3종 일반, 또 제1종 전용 주거 지역, 제2종 전용 주거, 이렇게 세 분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되지 않은 지역들이 미세분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적용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이건 바로 용도지역의 네 가지죠. 이렇게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가장 낮은 지역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용도가 미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미세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장 낮은 용도인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36조에 따른 36조는 용도지역입니다.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자, 1항은 미지정된 게 1항이었고 2항은 이제 미세분입니다. 미세분되는 사항이에요. 자,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 세분을 하잖아요. 세분이 되는데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세분 됐을 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 용도인, 자, 보전 녹지 지역을 따르게 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관리지역 중에 가장 보존 성격이 가장 강한 보존 관리지역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되어 있을 때는 용도지역 4개 중에서 가장 보존 성격이 강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용도지역은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이 용도지역 세분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미세분되어 있다면 도시지역 중에서는 가장 보존 성격이 강한 보존 녹지를 따라가는 거고, 관리지역에서는 가장 보존 성격이 강한 보존 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법 제84조. 자, 2개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항입니다. 하나의 대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 지구 등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자,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뒤에 설명할 때 제가 생략한 거는 이제 식이 나와요. 사실 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1항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 다만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어떠한 건축물이 어떤 용도지역인 간에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면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해서는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2항, 이번에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에 관한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방화지구를 지정을 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그 방화지구로 지정된 건축물의 구역과 그 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확실히 구획이 되는 경우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지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구에 걸치면 각각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1, 2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6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에 나왔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앞에 설명을 하나도 안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각 용도 지역별로 허용하는 건축물이라든지 또 시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허용되는 건축물들이 각 용도 지역별로 건축법 시행령이 아니고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쭉 별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거를 다 외운다는 거는 너무나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픈북으로 봐도 금방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우리가 찍어야 되는데, 찍기 실력이 좋은 분들은 그냥 찍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확률을 높여서 찍어야 되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느낌을 보는 거예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고층 아파트 중심에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한 용도 지역입니다. 그러면 고층 아파트, 그러면 고밀도 이런 아파트를 생각하세요. 이런 아파트 단지에 주변에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면은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1번 단란주점입니다. 단란주점이 우리 주거지역과 가까이 있나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의료시설. 의료시설은 있을 거예요. 근데 의료시설 중에서 격리병원입니다. 격리병원. 어떤 병원이죠? 법에도 정의되어 있듯이 마약, 이런 약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좀 주거가 밀집된 공간과는 좀 분리될 필요가 있는 병원이겠죠. 자, 세 번째, 문화집회시설 중 관람장. 뭔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람장은 굉장히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거지역 인근에는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자, 3번 아니고. 자,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중, 자,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거시설과 인접하게 지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가스충전소에 가스충전소. 가스충전소도 물론 입지 제한이 있습니다. 입지 제한이 있지만, 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이거는 물론 제가 억지로 껴맞춘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면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0제곱미터인 것. 업무시설은 딱 구분하는 게 3,000제곱미터인데요. 이 해설은 3,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건 2018년도 29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인데요. 앞에 살펴본 문제와 똑같습니다. 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찾는 문제예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일단 아파트는 어떤 느낌이죠? 주거지역이겠죠. 자,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자, 주거지역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자,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제2종 전용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도지역에 제가 정의를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도시군관리계획편에서 제가
용도 지역에 대한 정의를 내렸을 때 일단 일반 주거 지역과 전용 주거 지역이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1, 2, 3종 일반 주거 지역과 제 1, 2종 전용 주거 지역이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 또 구분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 방금 설명드린 대로 자, 전용 주거 지역은 1, 2종 전용 주거 지역으로 나눠지는데 1종 전용 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에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강조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일반 주거지역으로 가겠습니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답이 나왔죠. 자,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 2종 전용 주거이기 때문에 답은 5번으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2018년도 동회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억이 나시나요? 표 기억나시나요? 자, 먼저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면 용도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 용도지역 외의 지역 지구 등에 대해서 있습니다. 기억 한번 해보세요. 자, 끝에 것만 보겠습니다. 1번 자연공원, 2번 농공단지, 3번 수산자원보호구역, 4번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5번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자, 최대 한도가 가장 큰 지역이면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표 중에 가장 오른쪽에 있던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왼쪽 거 기억나시죠? 개발진흥지구,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왼쪽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3, 4, 5번 아니겠죠. 자, 자연공원과 농공단지예요. 1, 2번. 그런데 자연공원 제가 어디쯤에 있다고 했죠? 자, 주거지역하고 비슷한 중간지역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었고, 자, 농공단지와 또 산업단지는 한 칸 더 위에였죠. 가장 오른쪽에 있던 부분이 농공단지였습니다. 이렇게 숫자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 순서로 외우면은 문제풀이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다른 시간보다 좀 짧게 끝내봤는데요. 이 76장은 그런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는데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외워서 풀 수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 건축 제한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제가 앞에서 풀어봤던 두 문제처럼 그 해당 용도 지역에 대한 정의 또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나서 좀 풀어가는 방식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해답을 찾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6장은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7장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좋은 영상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